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 체계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효용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소비자가 뭔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겠죠. 근데 선호라는 게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 묶음에 대해서 효용함수,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효용함수의 의미 한번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퀴즈나 출석 체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교수님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성적을 부여한다 합시다. 그때 교수님마다 다르겠죠. 누가 잘했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점수를 합해가지고 평균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할 때 이렇게 점수를 합해서 평가해서 뾰족한 학점인 A+를 주는 그런 교수님도 있고, B라는 교수님은요 곱하기로 할 수도 있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곱해가지고 성적을 매길 수가 있고요. C라는 교수님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의 성적을 좀 많이 가중치를 집어넣으려고 해. 그럼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루트를 씌울 수도 있겠죠. 중간고사 성적보다는 기말고사는 루트를 씌우지 않는데 중간고사는 2분의 1승 해서 루트 씌워서 좀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D라는 교수님은요, 이 교수님의 평가 방법이 첫날 OT 때 말씀해 주시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가장 못 본 걸 나의 최종 성적으로 하는 교수님도 있을 거고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E라는 교수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나의 최종 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교수님도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선호 체계, 선호도를 이렇게 숫자를 부여할 때 어떻게 숫자 부여할 것인가? 다양한 상품 묶음에 대해서 그 방법, 이게 바로 효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앞에서 나열했던 네 가지 공리는 합리적 선호 체계라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걸 다 갖추고 있으면 추상적인 선호 체계에서 좀 벗어나서요. 뭔가 효용함수라는 값을 직접 부여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밑에 4-1, 4-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을 매기게 되면 A라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50점 받고 기말고사를 60점 받았다 칩시다. B라는 친구는 이렇게 할까요? 중간 기말을 다 50점 받았다 할게요. 성적이 별로 좋진 않네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중간고사를 90점 받고 기말을 10점 받았어요. C라는 친구는 중간고사를 20점 받고 기말을 80점 받았다 합시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 3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선호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하면은 A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모두 합하면 100 나오니까 성적이 동일한 동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B라는 교수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곱해서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고사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이 잘 나오고요. 기말고사 성적이 높을수록 최종 효용 만족도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곱하기 나오면 곱하기 형태로 돼 있으면 A, B, C 학생이 전부 다 합했을 땐 100으로 똑같지만 이렇게 되면 골고루 있을 때 50, 50 받을 때가 5, 5, 25 해가지고요. 여기는 900, 여기는 1600 돼서 가장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A를 제일 선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골고루를 좋아하는 교수님이다. 이거는 중간고사보단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 그러니까 B라는 친구보다는 이렇게 C라는 친구를 좋게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니까요.
A라는 학생은 몇 점이야? 둘 중에 작은 거 50과 50이니까 50이고요. 레온티프 완전 보완제 선호라고 하죠. B와 같이 90, 10이면 D와 같은 교수님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10점이야, 10점. 저 교수님, 제가 중간고사 90점 받았걸랑요? 예, 잘했어요. 그래, 학생의 성적은 10점. 억울하긴 하겠지만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 친구는 20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A라는 학생이 가장 좋은 성적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적을 매기면 이렇게 매기면 누가 제일 좋아요? A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C를 선호하고 다음에 B를 선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잘 본 거 그거를 최종 평가로 성적으로 매긴다고. 그러면 A는 50, 50이니까 50, B는 90, C는 80 이렇게 되니까 B를 제일 좋게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교수님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선호가 다르면 값을 부여할 때 그 값들도 다르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간단한 얘기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뭐 숫자로 예를 들지 않다 보니까 뭐 읽다 보면 아이고 정신없어 하는데 그냥 이 얘기야. 야, 여기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 누구한테 뾰족한 학점 1, 2, 3등 순서로 나열해서 어떻게 선호한다고 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74페이지. 자, 우리는 각 상품 묶음의 선호 순서에만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효용이라는 거 얘기할 때 효용을 직접 측정할 수,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용을 기수적 효용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그거를 서수적 효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학점을 부여할 때 누가 몇 점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30%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걸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심사가 있는 거는요. 사실 현실에서는 만족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각 상품 묶음의 선호 순서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요. 절대적인 수준이나 그 값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용 개념이 그런 경우에 서수적 효용을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다음 단락 가보시면 아니야, util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서 효용의 만족이라든가 뭐 선호, 행복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 라고 나타내는 게 기수적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자들이 따라다녀서 그중에 누구랑 같이 뭐 결혼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랑 사귈까?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제 그거는 좀 쉽지 않았지. 어디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표현해봐 이렇게 했을 때 뭐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뇌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연결해 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봐.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또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읽을 거리를 보시면 효용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재미난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죠. 한계 효용, 추가적인 소비를 더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그쪽에서는 약간 공리주의 철학과 관련시켜서 확장해서요. 거기 첫 번째 단락에 있죠. 효용은 측정 가능하다.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본스 같은 사람들은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밑에 엣지워드 같은 사람은 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엣지워드 같은 사람은 심리학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75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 나타내는 효용의 정도, 무게를 측정하는 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신경경제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뇌에다가 뭐 fMRI라든가 PT 같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약간 뇌과학과 경제학이 또 연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그런 거 체크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각주 13번에 보시면 74페이지 단조 변환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아니 어떤 교수님께서
성적을 부과해요. 이렇게 만약에 곱하기로 성적을 매겼다라고 할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변화를 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다 앞에 곱하기 2를 하고요. 오케이? 거기다가 뭐 10을 더 더한다 이렇게 해도 앞에 나와 있는 A, B, C의 순서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뀐다고. 오케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제가 순서로 쫙 나열했더니 1등이 45점, 2등이 44점, 3등이 35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성적이 너무 낮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플러스 10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막 와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할 거 없어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F 되는 받을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상대평가를 해서요.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A, 1명은 B, 1명은 C를 준다 그러면 순서 안 바뀌어. 여기 눈에는 곱하기 2 하면 9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순서는 안 바뀌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단조 증가 변환.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기존의 함수값에다가 A가 양수인데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줘도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효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는 효용 공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게 n개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x제랑 y제가 있는 평면 상품 묶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3차원의 표현을 하는 거야. x, y, 효용 이렇게요. 효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x랑 y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는데 오케이? 축이 3개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 3차원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를 각각의 상품 묶음에 대해서 이렇게요. 여기 있는 상품, 여기 뭐 이렇게 있을 때 높이로 해가지고 우리가 효용의 크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그때 거기 대응되는 효용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밑에 그림이 입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하기 식으로 만약에 될 수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곱해서 최종 성적으로 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올라간 크기 자체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낸 요거 있잖아. 이거를 효용 공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효용 공면이고요. 이제 면이라고 하려고 해서 우리 책에서는 공면이라 했어요. 그냥 효용 곡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공면, 이게 전체적인 면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77페이지 가볼게요. 효용 공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분석하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죠. 무차별 곡선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요 높이가 관심은 아니고요. 상품 묶음이 관심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죠. 아니,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저는요 운전을 잘 못해서 그냥 언제쯤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요것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입체적으로 옆에 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지 7층짜리 건물인지 그건 저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등고선의 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3차원의 그림을 나타내기 힘드니까 등고선의 원리에 맞춰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동일한 등 높이를 가져다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예,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서 밑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서 표현한 거, 여기를 나타내는 테두리 점점점점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있게 되면 위에서 투영시켜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연두 색깔보다는 빨간 색깔이 훨씬 더 높은, 여기 보시면 효용이 더 높잖아요. 높은 효용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등고선을 보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77페이지.
3차원의 효용 곡면을 2차원의 그래프로 압축시켜서 고스란히 나타내는 등고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잘 보시면 입체감 있게 우리가 그림을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걸 바로 무차별 곡선, 그런 무차별 곡선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무차별 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은 잘 아실 테니까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효용 곡면과 무차별 지도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기 10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과 20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쭉 나열을 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연두 색깔, 빨간 색깔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79페이지에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데 효용함수가 만약에 A라는 교수님이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78페이지에 보시면 XY 이렇게 되어 있는 교수님이고요. B라는 교수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다가 XY 곱하기인데 거기에 루트를 씌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상품 묶음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할까요? 뭐 거기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X제가 9개, Y제가 5개 이렇게 있고 B라는 것은요. X제가 8개, Y제가 5개 이렇게 있고요. C라는 경우에는요. X제가 뭐 7개, Y제가 뭐 4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상품 묶음들 보면 이거는 2개 곱하는 거잖아. 45, 40, 28 이렇게 돼요. 그럼 순서를 매기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자,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우건 앞에 단조 증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루트를 씌우던 제곱을 하던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0을 하던 A, B, C 상품 묶음들에 대한 선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요 이렇게 뭐 납작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넓적하게 만든다거나 저를 이동시킨다 해서 저의 눈, 코, 입 이런 게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79페이지 그림을 위에서 투영시킨 그 효용의 크기 자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이렇게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낸 등고선 요거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해서요. 책에 따라서는 이걸 등효용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이걸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개념만 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79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거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